안녕하십니까. 2부에서는 어떤 얘기 준비했습니까? 네, 저희 일전 1부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월 말에 벌써부터 부동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달라진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둔촌주공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마불사 표현까지 쓰면서 어떻게든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들을 다 풀기 시작했다. 분양권 시장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정비사업, 즉 입주권에 대한 규제들도 반사이익들을 얻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쫙 풀어볼까 합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는 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소장의 규제 지역이 대폭적으로 풀린다. 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 오늘 내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 3일 13대책이 정말 크게 나왔었죠. 제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얼마나 국토부가 급했었으면 이거 2022년도 계속 부려먹어야지 하면서 여기 제목은 2023년도에 넣고 날짜는 2022년 1월 3일자. 아마 국토부에서 이거 담당한 사람 계속 이거 막 흑역사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지금 보도자료 올라온 거에는 수정해놨을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렇죠. 네, 모를 것 이대로 같아 지금. 네, 맞아요. 13대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크게 와닿는 거는 바로 이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1월 3일자로 갔다가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강남 3구랑 용산 제외하고서는 다 바뀌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강남 3구, 용산 빼고서 우리 강동구, 둔촌주공 살리려다 보니까 싹 다 비규제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비규제 지역 시대가 또 이제 생소해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울은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다 규제 지역이니까 오히려 비규제 지역이면 뭐가 있지가 생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요. 5년 동안 우리가 서울은 계속 투기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까먹었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세금을 보는 저나 이게 네. 특히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규정들을 보는 저 같은 사람 아니고서는 일반인 분들은 막연하게 이건가 싶긴 해도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시간 한번 싹 정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에 있던 그 야생 동물들 가끔 거다 풀어주잖아요. 그럼 야생에 딱 나가자마자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호랑인데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밥을 누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가장 커요. 네.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이후로 신규 취득한 사람은 2년 보유만 해도 돼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파급력이 더 남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야, 갭 투자하지 말아라. 실거주자만 혜택 줄 거야. 라는 취지였는데 이제는 2년 보유만 해도 된다? 이게 더 와닿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왜냐? 신축 아파트는 거주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건 거주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걸요. 아마. 그렇죠. 네. 근데도 뭐 갭으로 산다라고 하면 현금을 다 들고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처음에만. 네. 구축 같은 경우를 뭐 그냥 투자로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30년 넘어가고 40년 넘어가고 녹물 나오고 네. 주차하기 힘들고 일명 몸테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여길 살아야 되나?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아니면 중계동이라든가 뭐 학원가라도 하면 학군 때문에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니즈가 맞아서 애 학교 교육기간 맞춰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실거주 겸사겸사 투자 겸 매수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게 아니면 야 내가 저기 실거주를 해야 돼? 재건축만 해도 그런데 재개발은 더 심각합니다. 한남뉴턴 한번 생각해보면 매매 금액은 막 빌라 가격이 20억 넘어가는데 그렇죠. 전세는 1, 2억밖에 안 해요. 그렇죠. 인력 내고 사는 것도 좀 힘들어요. 맞아요. 일단 거주 환경은. 네. 실제로 그래서 공실도 많고요. 한남 3구역 가면은 지금 꽤 많이 공실이에요. 그냥 공실 정말 천장이 많아요. 무너져 내린 집도 꽤 많더라고요. 진짜. 그나마 재건축은 공실로 많이 안 냈어요. 전세가 그래도 나름 되니까. 이건 아파트인데. 예. 그런데 재개발은 이거 뭐 없어도 돼 하면서 공실로 냈던 사람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진짜 체험 삶의 현장 찍는 게 아닌 이상은 실거주가 거의 어렵습니다. 실거주하기가 어려운데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라는 거는 정말 재개발에 있어서 재건축에 있어서 파격적인 혜택인 거고요. 예전에는 이거 비과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원래 재개발은 지금 비과세 받는 게 아니라 완공되고 신축 아파트를 받는 권리를 받기 위한 게 목적이다 보니 완공되고 실거주해서 비과세 맞추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볍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급매물들을 잡아놨다가 2년 보유만 했다가 비과세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아무래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중과세율도 무서웠었는데 이 중과세율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이제 핵심입니다. 네. 물론 다 없어진 건 아니고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해 줬었죠. 그렇죠. 2020 이제 4년도까지 연장된 네. 거죠. 앞으로도 이 중과를 좀 더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는 했었지만, 일단 아마 그거 대책 나오기 전에 강남 3구랑 용산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비규제 지역이면 중간은 아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가 2022년도 12일 대책에서 입주권에 대해서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45% 세율, 1년 이상은 일반 세율로 바꿔주겠다라는 사항도 발표가 됐어요. 물론 해당 사항은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거죠. 12.2일 대책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냐? 취득세 완화랑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이에요. 맞아요.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핵심적인 게, 원래 2023년도 상반기는 정말 암울하게 봤었어요. 2023년도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었거든요. 또 6월 1일자로는 종부세 부과도 있대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주택자들 급매들이 쏟아질 거다라고 봤었는데, 매물 출하 속도를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 해당 규제를 정확히는 폐지라기보다는 연장했었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싹 풀어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때문에 급하게 지금 팔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없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취득세 중과 완화도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보고 있어요. 종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8.4 나오던 거를 일반 세율로 12% 취득세를 6%로 줄여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사님들이라든지 일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거 대책 의미 없다. 대책 반감됐다. 왜일까요? 이게 바로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그게 있어요. 매물 출하 속도를 빨리빨리 매수하기 위해서 2022년 12월 21일 대책 발표 일로부터 소급하겠다. 그러면 당장 8.4%를 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8.4를 냈다가 나중에 3.3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거 경정 청구하면 받아주겠다라는 취지거든요. 네.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8.4를 내는 것도 힘들어. 그렇죠. 일단 8.4로 막 취득세 몇 천에서 막 1억, 뭐 많은 데들 몇 억 냈다가 그렇죠. 3.4로 황금 받아라 라고 해도 이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편향적인 시각이다. 이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려드리자면, 실질적으로는 2주택자 중과는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 취득세율 표를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부터 해서 3.3%, 여기서 면적이 농특세가 붙는 85제곱미터 초과라고 하게 되면 0.2%가 붙어서 3.5%. 그럼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4에서 85제곱미터 초과는 9%, 12.4, 13.4. 이게 현재 취득세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잘 보게 되면 여기 괄호치고 일시적 2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이제 일시적 2주택까지는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1주택자인데 하나를 또 사요. 일시적 2주택, 기존에 뭐 1년이었던 게 2년으로 바뀌고 3년으로 이제 또 바뀌었죠. 3년 내 처분하게 되면 뭐 1주택자 취득세 받을 수 있겠네 정도는 아는데, 잘 보면 여기 2주택 중과 배제에 괄호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이 8.4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비조정 2주택도 1주택자 취득세율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A주택이 설령 강남구예요. 강남구. 아직도 조정 대상 지역인 A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비조정인
비주택을 새롭게 계약하려고 한다. 성동구를 살려고 해요. 아니면 마포구를 살려고 해요. 아니면 지금 뭐 둔촌주공 얘기 많이 많잖아요. 강동구를 살려고 해요. 샀어요. 그 2주택제를 비조정 대상 지역을 산다라고 하면 취득세율은 따질 거 없이 일시적 2주택도 필요 없이 무조건 1.1에서 최대 3.5%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지방세법 개정 안 되면 반쪽짜리다. 정부는 풀어줄 거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지방세법 개정 안 되면 세금 토해내는 거다라고 하면 뭐 이거에 현혹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진짜 세금을 잘 알면 이미 일반 세율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라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오케이.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살 때 일반 취득세율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강남을 사고 싶어요. 지금 조정 A인데 똑같이 조정의 B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잠실의 금매를 잡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일단은 8.4를 냈다가 나중에 3.3 돼서 환급 받아야 되나요? 경정 청구해야 되나요? 8.4 내기 싫은데 이것도 안 내도 돼요. 이거는 약간 편법 아닌 편법이긴 한데 일단 합법이긴 해요. 네.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 일시적 2주택 규정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이 다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있고 그렇게 사게 되면 B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내 처분 조건을 걸게 되면 3.3%의 1주택자 취득세율을 낼 수가 있죠. 잠실의 금매를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반포에 뭐 집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반포 집을 뭐 당장 안 팔고 3년 내 처분하겠다라고 일단 서약서를 써요. 3년 내 진짜 반포를 팔면 상관없지만 반포 3년 내 팔긴 싫은데?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처분 조건부 일단 해놓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3년 내에 이 규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지방세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네. 당장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당장 민주당에서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자 감세다! 막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총선도 있고 네. 진짜 그때 가서는 풀어주겠죠.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확언을 잘 안 해요. 소급 적용해서 풀어주겠다라고까지도 해놨는데 네. 안 풀어주겠어요? 그거 믿고 산 사람들도 있는데 3년 내에는 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든 그렇죠. 아니면 정모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일시적 2주택자 규정을 갖다가 뭐 그냥 풀어버리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3년 내에만 풀게 되면 이 조항 자체가 그냥 취득세 자체가 안 팔아도 일반 취득세율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산다 하더라도 일반 취득세율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8.4가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아니면 알아도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최근에 2023년도 1월 26일자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는데 이전 영상에서는 이런 게 바뀌었다. 이게 정말 큰 위기가 있다라고만 말했었지만 그렇죠. 이번 시간에서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얘기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입주권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설명하기 앞서서 기본 조항이 있는데 이게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에 사망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조항인데요. 네. 이게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단은 1년 텀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3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는 비과세 조항을 줍니다. 지금은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싶겠지만 예전에 뭐 9.13 대책 때 이게 3년이 2년으로 줄고 12, 16 대책 때 이게 1년으로 줄고 또 1년 내 처분 조건 있을 때도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은 계속 3년이었었어요. 그렇죠. 다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입주권의 정의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동네 부동산 가면 이거 입주권 거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정확하게 세법상 입주권에 대한 정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사망 규정, 사항 규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입주권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살아라는 얘기는 안 써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법에서 입주권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를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조항이 있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 3년으로는 짧아요. 왜냐? 관리처분인가 이후로부터 3년이 했지만
관처가 나도 2주 철거하는데 뭐 시간이 1, 2년 지나가고 그렇죠. 착공하고 준공까지도 뭐 2년 반에서 뭐 한 3년 정도 지나간단 말이죠. 네. 딱 관리처분 인가 직후에 샀다라고 하면 뭐 하다 보면 어영부영 5년 걸리기도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러면 3년 내에 종전주택 팔았어. 입주할 집은 아직도 공사 중인데 그럼 나는 전월세 살아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는 혜택이 바로 대체주택 특례조항입니다. 그래서 사례 1과 사례 2로 구분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사례 2죠. 내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입주권을 샀었다 라고 하면 준공 이후로도 비과세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이 사례 2. 그리고 사례 1 같은 경우는 뭐냐?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가 2주 철거할 때 내가 어디론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샀을 때 비과세 주는 혜택이 바로 사례 1입니다. 저희가 이 대체주택 특례조항 관련해서는 일전에서도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4항 해가지고 빠숑님의 영상 한번 같이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해드리는 이유는 그때 영상 이후로 바뀐 게 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특례조항은 종전주택이 아파트여야 되고 종호주택이 입주권이라고 했으면 제가 뭐라 했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샀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관처 전에 재개발 샀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일시적 2주택 3년 이거 말고는 없단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예전에 빠숑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A주택과 B입주권 간에 1년 텀이 없다는 얘기 해드렸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새로운 조항을 하나 넣었어요. 1년 이후로 B를 사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단서 조항이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B를 사면이라고 해놨어요. 그때도 아마 조문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당시는 1년 텀 조항이 없었었다가 2022년 2월 15일 이때 분양권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를 같이 개정하면서 1년 텀을 넣어버렸어요. 예전에 샀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뭐 예를 들어 2월 14일에 샀었다라고 하면 A랑 B랑 1년 텀이 안 돼도 이건 혜택은 되는데 이후에 샀었다 15일 이후로 샀었다 라고 하면 1년 텀이 있어야지만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준공이 나면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A주택을 팔으면 비과세가 됐었어요. 근데 이 2년이 3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3년으로 바뀐 것도 소급 적용해 줍니다. 이게 이번에 대책이 언제 나왔었냐? 2023년도 1월 10일 이후로 소급을 해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대책 자체는 1월 26일이지만 2023년도 112 대책 이때 3년으로 바꾼 거랑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이때로부터 소급을 해주겠다라고는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취득한 사람들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했을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이 전에 샀었다 하더라도 이 B주택을 준공 나서 이제 A주택 처분하려 했을 때 이 A주택이 23년도 1월 10일 이후로 판다라고만 하게 되면 이게 B취득으로부터 3년으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네네. 라는 겁니다. 이제 B입주도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좋아지는 혜택 중 하나가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이게 준공으로부터 2년 내 입주라고는 했었지만 네. 사실 바로 입주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를 바로 준공 떨어지자마자 뭐 잔금 치르고 세입자도 바로 딱 맞춰가지고 입주했다 하더라도 2년 동안 거주잖아요. 임대차 보호법상 2년 이내의 계약은 무효거든요.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지키면 모르겠지만 나 싫어요 2년 살 거예요 라고 하면 비과세 기간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세는 못 주고 입주하자마자 뭐 조금 공실로는 둘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바로 입주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3년으로 바뀌게 되면 나올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 있느냐? 처음에 바로 입주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잖아요. 전월세 한 텀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전월세 한 텀씩이 네, 그러네요. 그러면 바로 뭐 전세 조금 맞춰놨다가 그걸로 갖다가 분담금 납부해놓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그때 입주를 해도 되고 그러네요. 투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입주하기 좀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입주 시점이 3년 됐다라는 게 실질적인 혜택이 생겼다.
그래서 입주로부터는 1년을 실거주해야 된다로 바뀐 겁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은 3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알아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입주권 취득으로부터도 준공까지도 뭐 4년에서 진짜 길면 5년도 된다라고 했죠. 플러스 2년 하면 거의 뭐 그냥 6년을 일시적 2주택 혜택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 했는데 우리 이번에 1년 더 주니까 7년 이상을 둘 다 비과세 기간을 가져갈 수 있어요.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A주택을 파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파는 게 더 경기가 문제죠. 안 좋아서. 그리고 나는 이 가격에 팔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내가 B주택을 예를 들어 샀어요. 아, 급매물 나온 거 지금 기회인 것 같아 해서 샀는데 3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그 3년이 그쯤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긴 해도 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만에 하나 진짜 보수적으로 이 장이 5년 간다 해도 일시적 2주택 기간을 7년씩 줘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다 반등하는 거 아니야? 그럼 A주택도 좋은 가격에 팔고 B주택도 좋은 가격에 실거주해서 팔고 네네. 더군다나 B주택 같은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꼭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긴 한데 물론 이 대체주택 특례조항은 B에 꼭 실거주 요건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실입주는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요건들을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아 정말 꽃놀이패가 됐다. 그 다음으로는 사례 1번도 많이 물어보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5항 규정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5항이 조금 까다로운 것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B를 사야 돼요. 그리고 이 A 자체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다주택자면 또 안 돼요. 국세청 유권 해석 때문인 건데 취득 자체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 B를 사야 된다. 그러면 이 대체주택 B 같은 경우는 향후 이 재건축이 준공이 나게 되면 B를 2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 어떻게 바뀌었냐? 기본적으로 B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는 똑같고요. B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이 A주택 준공으로부터 2년이었던 게 이제 3년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요건 소급되는 거 앞서 말한 거랑 똑같고 그리고 A주택에도 또 2년 내에 실입주를 해야 되는 게 3년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시행령 바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대체주택 특례조항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만 알면 안 된다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표 기억나시는 분 있겠지만 양도세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취득세 규정 따로 봐야 되고 대출 규제 따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거 규정 다 풀렸어요. 뭐 간단하게 대출 규제 먼저 얘기하면 대출은 더 까다로웠었어요. 6개월 내 처분, 6개월 내 입주 이게 있었었는데 상관없죠. 네. 아직은 대출 규정은 여전히 2년 내 처분이긴 하지만 얘도 조만간에 3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네. 이것조차도 아직도 일시적 2주택 처분 조건이 대출에 있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얘기예요.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입주권이다 라고 하면 처분 조건이 없어요. 다주택자라고 해도 대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제 신경 쓸 거 없다가 1번. 취득세 같은 경우 제가 앞서서 얘기해 드렸죠.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살려고 하면 8.4가 아니란 얘기해 드렸죠. 그렇죠. 그렇죠. 1.1에서 3.5% 나온다는 얘기 했었죠. 예전에는 대체주택 특례조항에서 156조에 의해 5항 규정 활용하기 되게 어려웠었어요. 취득세 요건 자체가 정말 까다로웠거든요. 4항 규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 입주권을 사는데 이 입주권에서도 멸실된 입주권을 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소득세법에서는 즉 양도소득세에서는 관리처분 인가는 입주권으로 변하지만 지방세법은 또 별개다. 건축물이 있으면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그냥 주택으로 보고서 무조건 2주택이면 8.4 근데 건축물이 철거되게 되면 토지만 사는 거라서 토지분 취득세 4.6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8.4 안 내려면 멸실된 이유를 사세요 라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멸실 안 된 거 사는 게 좀 더 유리하죠. 2주택자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예를 들어 광명이다. 광명 9구역, 11구역 같은 게 아직 철거가 안 됐거든요. 12구역도 그렇고 그런 애들은 건축물이 있는 게 오히려 취득세가 6억 이하면 1.1%예요. 4.6보다 이게 오히려 낫네? 오히려 이보다 이게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됐고 이거는 4항 규정이고
오항 규정은 조금 더 웃겼었어요. 오항 규정은 얄짤없이 무조건 8.4였었어요. 종전주택 무조건 팔아라. 준공으로부터 처분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 뭐다 하니까 뭘 내놓았었냐.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5에 일시적 2주택 조항을 넣었는데 이제 사망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 신설에서 뭘 했냐.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리 처분 계획인가 아니면 사업 시행인가 당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거주한 거는 처분한 걸로 봐줄게. 살려는 드릴게.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만 이렇게 한 거죠. A 재건축에 살았던 사람이 B 대체주택을 살리했었을 때 사업시행 인가일 혹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에 실제로 그 재개발 혹은 재건축에 실거주했었던 사람만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했을 때 취득세 처분 조건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넌 8.4야. 야, 너 투기꾼이잖아. 왜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해? 참 혜택 보기가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상관없다. 비조정 대상 지역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냥 1.1에서 3.3 내면 된다. 이제는 대체주택 특례 조항 했을 때 5항 규정도 활용하기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5항 규정은 또 얘기해 드리는 거가 이게 1년 텀이 없어요. 이 A 재건축과 B 대체주택 간에 1년 텀이 존재한다는 얘기 안 해드렸죠. 예를 들어 용산에 한남뉴타운 3구역을 사요. 한남뉴타운 3구역 사업시행 인가도 났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매금지 걸리기 전에 급매물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용산에 한남 3구역을 샀다. 한남 3구역을 사자마자 바로 옆에 성동구 옥수동을 사요. 한남동 옆이 또 옥수동이니까 내가 A 한남 3구역 잔금 치르고 바로 다음날 옥수동 잔금 치러도 이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피해버리는 건 거죠. 그전에는 이 취득세 8.4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8.4, 12.4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4.6%가 낮은 게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4.6%가 낮아 보이는 다시 보니 선녀 같네 라는 효과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1.1에서 3.5% 일반 취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세금을 그냥 대충 알기보다는 명확하게 세목별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했었는데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종부세 개정이 되면서 2주택자까지는 이제 중과가 없는 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3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부과가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역시도 정비사업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 자, 우리 건축물이 멸실이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재산세를 안 냅니다. 정확하게는 주택분 재산세를 안 내고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게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체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A주택이 있고 B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건축물이 멸실도 됐다. 라고 하면 건축물이 이건 없잖아. 그럼 난 1주택자로 보는 거죠. 2주택자도 중과세율은 적용 안 된다 하더라도 혜택이 더 있어요. 뭐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공제를 해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6억 공제가 9억 공제로 바뀌었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공제가 11억 공제로 바뀌었다가 12억 공제로 올렸죠. 그래도 9억 공제보다는 12억 공제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2주택자라고 해도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멸실된 다음에 준공 떨어지기 전까지는 종부세 1주택자로 쭉 갈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좋다. 그리고 종부세 기준은 항상 6월 1일 기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 재건축 아직 멸실되기 전 걸 샀다. 그래도 6월 1일 전에만 멸실되면 종부세 상관없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내가 2주택자라도 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중과도 아닌데 한번 냈다가 멸실된 이후로는 편안하게 쭉 가고 그것도 방법인 거죠. 예전에는 멸실 이후로 즉 멸실된 입주권만 주목해라 라고 했었지만 광명 얘기를 했을 때 광명 9, 11, 12구역 아직 철거 안 됐잖아요. 철거 안 된 걸 사는 게 취득세가 1.1%로 가게 되면 몇백만 원에서 끝나고 4.6이라도 2, 3천만 원은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를. 맞아. 이런 식으로 갖다가 시점별로 잘 타이밍 잡아보면 세금 혜택을 확 줄일 수가 있다.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세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이 복잡한 게 각종 규제들이 많아서인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재건축만 있다, 재개발 이런 표 있지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또 2023년도 총선 전으로 또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납부한 단지가 한 단지도 없죠. 그쵸. 부과만 받았지.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 빠숑님이랑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폐지해야 된다. 아니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근데 뭐 이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차치한다 하고 이 전매 금지 요건을 조금 얘기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다. 다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 재개발은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최초 사업 시행인가 신청한 재개발은 미적용이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복잡하게 이 숫자 안 외워도 돼요. 전제 조건은 투기거래지구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투기거래지구가 싹 다 풀렸잖아요. 4개 구 말고는 없습니다. 그쵸? 네. 강남, 상구, 용산 빼고는 다 풀렸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는 뭐 그냥 다 풀리는 겁니다. 그냥 뭐 광명이건 뭐든 그냥 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재건축도 여의도도 조합설립 인가 나면 전매 금지일 텐데 막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하다가 이제 조합설립 인가 나도 전매 금지가 안 적용되니까 우리 그럼 그렇죠. 추진하자. 고민을 안 하게 하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과도한 규제들이 정비 사업들을 가로막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또 예외 사항들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했다라든가, 또 3년 333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안 했다든가, 사업시행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을 안 했다든가,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이 안 났다든가, 뭐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어야지만 팔 수가 있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물건의 희소성이 생겨버리면 또 비쌌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신경 안 내도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규제 중 하나가 일명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5년 재당첨 금지 때문에 정비 사업 또 투자 못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어떤 사항이냐, 법률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화 됐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2조 6항이 있습니다. 보면 투기거래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은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 선정일로부터 5년 동안 똑같이 투기거래지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5년 재당첨 금지가 사실 좀 복잡해요. 이 부분에서는 투미TV라든가 설명한 영상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는 게 투기거래지구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투기거래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기거래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분양 신청하는데 제약이 없어요. 그거는 있죠. 적어도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A주택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다. 재건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다가 얘가 2022년도에 관리처분 인가 났다고 할게요. 네. 이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는 투기거래지구였었어요. 그러면 5년 동안은 분양 신청을 못 해요. 그럼 2027년도까지는 똑같이 투기거래지구에서 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처분 인가 난 걸 산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재분양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이슈들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분양 신청 못하는 것도 투기거래지구 대상이라고. 별표를 5개 쳐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네. 기산일은 성립했어요. 5년 동안 투기거래지구에서 분양 신청 못하는 건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이 이 비재개발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 정확히 비투기거래지구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뭐 재분양 신청을 하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둘 다 투기거래지구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A도 반포, B는 잠원동, 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분양 신청하기 전에 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 뭐 그냥 기다리는 거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좀 팔아야 되고, 약간 이런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네. 근데 이조차도 막상 이 A를 따져봤을 때 기산일이 성립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기거래지구가 아니었었을 때 당첨된 사람들,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매수한 사람들,
승기 취득자죠. 이런 사람들은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분양권, 즉 청약에 대한 재당첨 금지랑 또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청약 당첨된 적 있어요. 청약 당첨도 5년 재당첨 금지에 똑같이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은 정비 사업에서 청약 당첨된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한 일반 분양 청약 당첨을 했다라고 하면 투기과열지구였다라고 했었을 때는 도정법 5년 재당첨 금지도 걸리는데 투기과열지구를 했는데 위례 신도시에 청약 당첨됐다. 그럼 위례는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도시 그냥 택지 공공택지. 그렇죠. 네. 택지 개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럼 이 택지 조성으로 간 거다 보니까 주택법에 따른 재당첨 금지는 걸릴 수는 있어도 그렇죠. 뭐 또 청약 1순위 제한은 걸릴 수는 있어도 도정법상의 재당첨 금지 안 걸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이거 복잡하게 안 알아봐도 된다. 그냥 이제 우리 깔끔하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재당첨 금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위기는 기회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 많아요. 신축 아파트다. 거주 가치가 잘 있는 데들은 요즘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또 전세 잘 맞출 수 있고 또 내가 거주해도 되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명확한 투자 상품이거든요. 실거주 가치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반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조정된 만큼 그러면 예전보다는 더 소액으로 가는데 또 이제 신축 아파트 빠진 만큼 똑같이 빠졌다 보니까 안전마진 또 그대로 유지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높아진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빠숑님이랑도 2023년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략 얘기했을 때 라이프 사이클을 좀 고려해봐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내가 사는 것보다도 자녀한테 사주는 것 좀 고려해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걸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한테 사줬을 때 제일 좋은 것들은 양도세 같은 경우도 중과세율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자녀는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잖아요. 나중에 세대 분리만 하면 비과세 되는 것도 있고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가지고 있어도 그냥 1주택자로 보고 중과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소득세 같은 경우도 1주택자로 봅니다. 이제 종부세랑 소득세랑 조금 차이는 종부세는 남편과 아내도 각자 1주택자로 보는데 소득세, 즉 임대소득세에서는 부부는 합산하긴 해요. 근데 아들은 별도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 별도로 보는 거는 미성년자도 상관없다. 또 애한테 사줬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정비 사업이 뭐 5년 뒤 준공이다? 아니면 8년 뒤 준공이다? 그때 와서 뭐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너무 훌륭한 부모님이죠. 왜냐면 나이가 한 50 넘어가시는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 가서 다들 애들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때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는데 사실 상속 증여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증여세가 제일 높은 국가예요. 정확하게는 세율 자체로 보면 일본이 좀 더 높긴 한데 실질적인 세부담은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얘기를 해드려요. 이거가 뭐냐? 극단적으로 내가 재산이 100억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극단적으로 자녀도 예를 들어 100명이에요. 애들한테 증여를 1억씩 다 해줬다. 성인이면 5천만 원 증여공제,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 10%, 500만 원 세금씩 내고서 끝이잖아요. 그런데 유산세로 가게 되면 이제 증여세는 유산취득세인데 상속세는 유산세거든요. 네. 이렇게 가게 되면 각자 인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보유한 전체 자산에서 세율을 때려버려요. 그럼 100억이면 우리 세율이 몇 퍼센트냐? 30억 초과 50%입니다. 그냥 공제 없다 손 치면 50억이에요, 50억.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세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자산 가치가 빠진 거는 안타깝긴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유형이 꼭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산 보유자들도 A주택, B주택, C주택 있는데 뭐 팔아도 세금만 너무 많고 그러다가 증여하려고 했었던 증여세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던 분들이 지금 집값이 빠지니까 지금 증여를 해야겠다. 그렇죠. 뭐 진짜 뭐 좀 외곽에 있는 지방 주택들은 정리하지만 이건 팔기 아까운데 하는 것들은 자녀한테 증여하는 분들 많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증여해서 애한테 사줘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투자해서 10억 벌어도 그 10억 자녀한테 증여하려면 또 돈이 나가다 보니까 나가죠. 이중으로. 차라리 자녀한테 지금 조금만 증여해줘서 부동산 사줬다가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누려야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정비 사업들이 워낙 가격 조정이 많이 됐었었고, 특히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 실입주보다는 나중 장을 보잖아요. 다음 장을.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도 조금 한 텀 뭐 유연하게 좀 편안하게 뭐 그래 얘 입주할 때쯤 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서울에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시끄러울 때 싸게 사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마지막 부분 꿀팁까지. 이 정비 사업을 단순히 그냥 뭐 사고 팔고 갈아타기 용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속이라든지 증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포함한 계획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완전 꿀 정보고, 야 이거는 강의 아닙니까? 뭐 이렇게 너무 귀한 강의입니다. 물방울님 그렇게 좀 평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2022년도 12월 달에 했었던 영상이랑 이번 2023년도 1월 달 영상 같이 혼합해서 보시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월 달은 안 그래도 상속증여 얘기한 김에 이 상속증여도 깨알 꿀팁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 아들이 네. 성인이 됐잖아요. 네. 제 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증여하는 것들 한번 네. 시뮬레이션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 케이스 가지고서 얘기해보면 네. 훨씬 또 이해도 쏙쏙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긴 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좀 합리적으로 그렇죠. 증여할 수 있을지 좀 팁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빠숑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분들에 대한 고민이기도 할 거예요. 2월 달도 미리 예고를 했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